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지난 9일 지하철 9호선의 구간 파업이 협상 타결로 운행이 정상화했지만 다음 주에는 지하철 1에서 8호선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만 59세와 60세 직원의 임금을 각각 10%, 20%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의 폐지와 인력 충원을 요구 중인 노조는 일단 11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정부 경고파업을 진행함에도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공공운수노조 소속 10만 명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11월 중순에 전면 총파업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지금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만약을 위해 비상운송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측은 공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해법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양측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과 경기 시민의 교통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9호선의 경우 사흘 만에 경고 파업으로 끝났지만 서울의 핵심 대중교통인 1에서 8호선의 경우 상황은 다릅니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만 약 720만 명에 달해 동시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인력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체 수송 수단을 투입한다 해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대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의 해법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 투쟁이 열흘을 넘겼습니다. 교육당국과의 마지막 공식 교섭이 오늘 이뤄질 예정인데요. 여전히 의견차가 큽니다. 예고된 파업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세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노숙 단식이 10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서울시 교육청 앞, 민주노총 앞 등으로 농성장을 이동하며 이어온 릴레이 단식. 오는 17일과 18일 2차 총파업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막판 의견 접근이 이뤄질 파업 전 마지막 공식 교섭은 오늘 열립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5.45% 인상과 호봉에 따른 근속수당을 5천 원 올리고 지역 간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등의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교섭과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 변경을 두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은 지금 퇴직연금 DB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 17, 18일을 파업을 강행하려고.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퇴직연금제도 전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지난 6월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1만 명이 넘게 참여하기도 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무더기로 채용비리가 드러났지만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대상 기관 가운데 31개 기관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는 74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비리에 대해 수사 의뢰에 들어간 것은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경고나 개선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들의 소득 탈루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숨긴 사실을 적발해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고소득 유튜버가 늘고 있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해외에 있어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의 업종 코드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차량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은 참 복잡합니다. 제일 중요한 안전을 위해선 도로 위 주변 차량과 환경, 신호 등의 교통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도 5G 이동통신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일반 차량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차입니다. 후방에서 긴급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속도를 줄여 양보해 주세요. 뒤에서 응급 차량이 달려오면 길을 비켜주고 앞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갑니다.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차선을 피해 주행해 주세요. 이런 돌발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는 데는 차량 사방을 둘러싼 특수 센서와 카메라가 한몫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 많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특수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차량과 차량, 차량과 주변 사물을 연결하는 자율 협력 주행 기술이 필수인데 그 기반은 바로 초고속 5G 이동통신입니다. 주변 차량과 신호 등 교통 상황을 서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연결을 통해 모인 정보는 다시 자율주행 차량 속 컴퓨터에서 최종 판단을 거칩니다.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미수신되거나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차량단에서 최종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에만 약 4TB, HD급 영화 2,000여 편에 달하는 데이터가 필요해 통신요금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 무단횡단을 가정한 실험에서의 일부 아찔한 모습은 상용화까지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맞수 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는 25일 스마트워치 신제품도 나란히 국내 시장에 내놓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큰데요. 애플은 세계 시장 1위에 검증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삼성은 가격 경쟁력에 기대어 일전을 펼칩니다. 김중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에 밀려 액세서리 정도로 인식돼온 스마트워치는 지금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보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판매량은 1230만 대, 1년 전 대비 증가율이 44%에 달합니다. 이 시장을 주도해온 건 2분기 46%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애플.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삼성은 여기서는 15.9%로 2위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25일 나란히 국내에 신제품을 내놓으며 또 한 번 격전에 들어갑니다. 애플의 신제품 애플워치 5는 지도 기능 강화와 함께 나침반을 내장했고 항상 켜져 있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갤럭시 액티브2 신모델을 내놓는 삼성은 스마트폰과의 연동, 운동관리, 통화 기능 등을 앞세웠습니다. 가성비는 삼성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강점입니다. GPS로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애플의 일반 모델이 50만 원대, 전화 기능을 갖춘 모델이 60만 원대인데 반해 삼성의 일반형은 30만 원부터, 전화가 가능한 모델은 35만 원대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건강 상태 측정이나 운동 관리 등 기능과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스마트워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 삼성도 안드로이드 진영 수요를 흡수하며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세를 보이는 등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아날로그 시계를 대체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인 사용시간, 또 스마트폰과의 기능 차별화 등은 스마트워치의 보완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5년까지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액정 표시 장치 생산시설 일부를 퀀텀닷 Q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QD 디스플레이는 화소 단위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색 재현력과 명암비가 뛰어나고 유기와 무기 물질을 모두 광원으로 사용해 성능과 수명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업계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도시 기능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른바 수소도시가 2022년쯤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소 시범도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도시는 한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과 저장, 이송과 활용이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갖춘 곳으로 오는 12월 중 3곳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의 수소 친화 계획 수립비와 연료 전지 및 파이프라인 등 핵심 인프라 구축비 등 총 사업비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른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잇따라 강도가 들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여성이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을 노려 연쇄 강도를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로 인적이 드문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 여성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곳에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유사 범죄가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은 찾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무섭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 이상부터 보게 되죠. 인근 경찰을 호출하는 비상벨은 대부분의 점포에 설치되어 있지만 범죄 발생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점주들이 내놓은 자구책은 심야 시간대 여성 종업원을 쓰지 않는 것뿐. 저는 아예 여자를 안 써요. 남자애들 진짜 코도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시설 또한 특정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매장만이 본사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위치, 권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가맹점주에게 종업원의 안전 문제를 떠넘기기보다 편의점 본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는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가 필요해도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는 받을 수 없는 경직적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노인 돌봄 서비스 조성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78살 방향순 씨.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후원을 연계해주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허리를 수술한 뒤론 거동이 힘들어 가사나 이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면 좋고 딴 것도 집에서 있을 적에 같이 하면 좋은데 일도 내가 혼자 하니까 이 집안 치는 것도 잘 못해요. 하지만 방 씨처럼 이미 노인 돌봄 서비스 하나를 받고 있으면 현행법상 추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각기 운영되는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하나로 통합됩니다.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후원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독거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치매가 있다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노인들처럼 지원이 절실한데도 지금까지 사실상 배제되다시피 했던 노인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제도에다가 어르신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봤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아냐를 먼저 어세스먼트를 하고 드리게 돼 있어서 정부는 또 AI 스피커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은둔형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교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진수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IT 기술의 발달은 이제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T 기술을 통해 농촌에서 새롭게 자리 잡은 히든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 농촌에도 드론 전문가, 정밀 농업기사와 같은 IT 관련 직종에 속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히든잡이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스마트팜 구축가입니다. 스마트팜 구축가란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 가축을 기르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농가에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농업은 경운기나 농기구 같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작물을 키우는 방식이었다면 스마트팜 구축가는 이러한 재배 방식을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통해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농업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도입해 발전시킨다니 정말 신선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에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 또 사물 인터넷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농부들이 매일같이 작물을 살펴도 기후나 환경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었죠. 그러면서 수확의 양과 질의 편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이 조성되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관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농작물의 주변 환경을 원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매일같이 작물을 돌보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경제적 또 인력적인 부담이 덜어지고 시간적 여유까지 생기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농부들은 농번기가 시작되면 쉽게 작물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팜이 구축되면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를 추적 조사한 결과 자가 노동 시간은 연간 278시간에서 234시간으로 무려 15.8%가 단축됐고 고용노동 비용은 평균 15.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농림축산부에서도 전국의 스마트팜 농가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상황이 이 정도라면 스마트팜 구축가 자체가 앞으로 정말 유망한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스마트팜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각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역시 스마트팜과 관련한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고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도입하며 향후 먹거리로 점찍어둔 상태인데요. 그만큼 스마트팜 산업이 유망한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망이 높은 직업이군요.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다 확대되겠어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구축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우선 스마트팜을 원하는 농가에게서 의뢰를 받으면 먼저 밭에 센서 노드를 설치해서 해당 농가의 강수량과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후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가장 좋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는 토양과 비료를 분석해 예상 수확량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후 농가의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비와 센서를 설치해서 농부들이 쉽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 구축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을 만들 때도 단순히 최첨단 장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태와 의뢰한 농부의 스마트 기술 습득력 등을 감안해서 이에 맞는 장비를 추천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농가에 맞지 않은 장비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사용자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뜻이겠군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구축가의 경우 단순히 IT 기술과 관련한 능력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한 상식도 풍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작물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요 농작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농가에 보다 적합한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마트팜 구축가로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업무의 강도를 따지지 않고 최대한 많은 농가의 의뢰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스마트팜 구축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농가의 환경을 취합한 빅데이터인데 작업을 의뢰받으면 의뢰받을수록 데이터는 물론 경험치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뢰 건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전문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구축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대학에서 농업 관련 전공이나 정보통신 또는 기계와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물재배 기술, 또 스마트 기기 운용, 온실 관리와 경영과 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 실습을 최장 1년 8개월 안에 저렴한 수업료로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 분야에도 새로운 블루오션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뭇거리다간 지금의 블루오션도 치열한 레드오션이 돼버리고 말 텐데요. 기회는 먼저 선점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미래의 농업을 책임질 스마트팜 구축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